저는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 예.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병국민 운동을 하자 이거를 들으면서 진짜 어떻게 우선 그 발상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이분은 그러면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을 안 했나. 그리고 이분이 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손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애를 키우고 있는 건가. 무슨 그런 특권화된 어떤 그룹이 있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새마을 운동식 정신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 말은 네. 자칫하면 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하는 이 일을 그냥 개인의 책임, 젊은이들 개인의 의무나 책임으로만 돌리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오해를 네.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저는 저 복지부 장관 하면서 출산 문제, 결혼 문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던 터라 가지고 그래서 아까 임산부 보면 안아주고 싶다는 게 뭐지 그런 건데 이거는 그 개인의 그 책임이나 의무 이렇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전혀 풀리질 않고요. 네. 사회가 전체적으로 사회 그 분위기나 인식을 바꿈으로써 젊은이들이 내가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아서 키워도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어떤 그 자아실현이라든지 커리어를 추구하는 게 전혀 방해받지 않고 병행할 수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고요. 그럼요. 애 낳지 말라 그래도 애 낳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 수준의 모성보호수당, 아동수당 그게 되면 뭐 저는 우리 애들한테 애 낳아라 이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 긁어 모으면 한 달에 월 170 내지 80 거의 2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정도 해주면 그 정도 해주고도 애를 안 낳는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의식개혁 운동을 해보자 이런 말을 기성세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이러는 건 정말 기성세대 직무유기. 한성똥을 누는 아이. 네, 책도 제가 쓰셨잖아요. 애를 잘 봐야 되는. 저는 두 가지 같아요. 이유가 하나는 비용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비용 문제가 다는 아니에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편의성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데 정부는 이제까지 비용을 덜어주는 일에만 너무 거기 집중하고 예산을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이 편의성 문제 그러니까 애를 굉장히 가까운 데 맡길 수가 있고 때로는 직장에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키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플러스 애 낳는 문제는 우리 다 여성이지만 그 부부 중에서 그 아내, 애 엄마가 될 사람이 내가 애를 낳아도 좋겠다, 낳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기 전에는 애 낳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 낳자고 졸라서 애를 낳는 것보다는 여성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젊은 여성들이 내가 애 낳아서 길러도 지장이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어떤 제도나 뭐 이런 분위기 조성 이쪽에 우리는 이제는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철우 도지사뿐만 아니라 남성들 중에 그 상층 지도부에 있는 출세한 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홍준표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게 설거지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의식개혁을 해야 될 건 젊은이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분들 스스로 의식개혁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새마을 운동을 이철우 지사에게 권하는 거죠. 권하는 것으로. 근데 한계가 있는 게 경험하지 않으면 인식이 형성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가운데는 아무리 자기가 여성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해도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애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1, 2%가 있는 거예요. 그 1%, 대한민국 1%의 이철우 지사가 그거라니까 1%를 향한 정신개혁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특히 이 젊은이들 죄를 짓는다 이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엄청난 젊은이들을 향한 도발이다. 경북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시끄러울 것 상황을 같아요.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들이 죄의식을 느껴요. 네. 오늘 굉장히 신선한 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국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답답해집니다. 매주 저희가 답답해지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홍영표 계속 대표가, 시작만 하고 있어요. 홍영표 대표가
국회만 밥값을 못한다. 오늘 그랬더라고요. 그 인식. 그래서 빨리 국회도 일을 해야 되겠다. 예, 응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상임위 구성이 어렵잖아요. 그럼 우선 할 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장당 구성부터 좀. 누가 국회의장만 우선 뽑으면 안 되냐. 그 의장만 뽑으면 또 뭐 부의장 예. 다 또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장당 구성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요, 의원님? 아니, 뭐, 저 동의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집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 원구성은 맞아요. 빨리빨리 좀 했으면 해라. 좋겠다. 예.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에 막 복잡한 일이 있다 그래서 회사 안 나가거나 그렇죠. 회사 일 말도 안 안 되죠. 하면 월급 못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세빈 다 나갔을걸요? 그럼요. 예. 다 나가죠, 당연히. 예. 벌써 원구성 한 달 지연됐잖아요.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네. 같은데. 7월 7일 날 제헌절 기념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17일. 그때까지 의장님, 7월 17일 네. 의장님을 못 있어야죠.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세균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님 임기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좋은 분도 한 분 계신 거죠. 근데 국회 안에서는 이게 제일 뜨거운 쟁점 같아요. 아, 개혁, 상임위. 예, 상임위 말고 개혁입법 동맹, 노회찬 네.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리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개혁 벨트. 예, 벨트 연대. 네. 그리고 또 윤호중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솔로몬 연합. 이 솔로몬 연합인 이유는 민주당 파랑색, 민주평화당 초록색, 정의당 노란색, 네. 솔로몬 제도 국기 색깔 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연합 다양한 언어의 조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자유한국당 반대로 상반기 내내 개혁 입법들 처리가 안 됐으니까 개혁 입법 동맹을 해야 된다. 거기에 범진보가 157석 플러스 바른미래당 30석을 합치면 180석이 넘지 않냐. 그러면 선진화법의 지장을 받지 않고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 키는 그럼 바른미래당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른미래당이 아니고 네. 키는 민주당이 얼마나 내놓느냐죠, 사실은. 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진짜 하려고 생각하면. 상임위원장에서 등등. 등등 예, 예.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여당의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 거다. 와우, 드디어 오.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열린 자세로. 여유 있고 예. 품을 포용적인 자세가 된 여당 소속 의원님으로서 여당 지도부로 저희가 밀어드릴까요? 비로소 언니파. 지금까지 지난 언니파의 1년 거죠. 동안은 네. 아직 야당 티를 못 벗은 여당 뭐 이랬는데 한 지방선거 이렇게 압승하시고 나더니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150석 과반 넘겨서는 지금 별로 어렵죠. 의미가 없어요. 네.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은 넘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졸지에 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쥔 것 그런 그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네. 그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 논의라고 보고요. 저도. 이게 그냥 연대로 계속 모든 오. 입법을 가는 게 아니고 네. 하나하나 사안사안별로 아마 바른미래당은 사안사안별로 입장을 다르게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또 생각합니다. 같은데 네. 예. 저는 바른미래당의 스탠스는 유승민 대표가 19대 때 국회 연설하신 거 있어요. 네. 그때 따뜻한 보수. 네, 그래서 경제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네. 안보는 좀 보수로. 그 연설을 들으면서 그때 민주당 쪽 의원들이 정말 멋있다 이런 분도 많았고 맞아요. 예, 그때 그랬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감도 느꼈고 만약에 맞아요, 그때. 저대로 실천을 한다면 그땐 새누리당이잖아요. 저대로 실천을 한다면 진짜 강력한 파워가 되겠다. 그리고 그 따뜻한 보수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개혁 연대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유승민 전 대표의 그런 정책적인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지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뭐 몇 석 안 되는 바른미래당 안에 합의를 이뤄내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안을 다 개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거 반대하면 반개혁 이렇게 해서는 아까 저기 여당이 얼마나 내어주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시죠.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네. 보죠. 우선 네. 공수처. 이게 그 검경수사권 플러스 공수처 설치. 바른미래당은 어떤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공수처의 디테일에 핵심은 들어가면 네.
얼마나 중립적인 공수처장과 그 지도부 구성을 하냐 이게 쟁점이죠. 그쵸. 네. 그리고 범위에 국회의원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런 논의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 쪽에서 국회의원은 검찰이 하면 되지 않냐. 예, 이렇게 나왔을 경우 네. 과연 타협의 여지가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그 정도는 쟁점되는 뭐 거죠. 충분히 저는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쉽게 보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고 또 네, 이제 네. 입법 과정이 지지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제 개혁 입법 연대를 하면 실용적 선택들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접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 뭐 이거를 여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상을 감사원 정도 뭐 하여튼 그 위상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는요. 네. 만약에 실용적으로 그리고 타협안을 만들어서 일하지 않으면 진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180석을 해서 이른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논의가 많고 진행시킬 법안들이 많다면 여기에 동의해서 가자는데 바른미래당 내부 의원들은 대체로 동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또 반대가 많고 그런가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어떤 사안이나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저는 법안별로 사안이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법안별로. 법안별로.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리더십이 부재이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뭐 당론이 나올지도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당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프리보웃이라 그러나요? 크로스보팅 할 의원들도 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네. 과거에는 이런 일 처리하는 방식이 의원을 빼온다든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국민이 투명한 국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은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조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좀 소프트하게 네. 예, 이렇게 막 조직을 어떻게 합친다 이런 건 너무너무 부담도 되고 이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고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국회 해보시면 제가 이제 몸담았던 문방위 미방위는 너무나 그 상이한 내용을 같이 다루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원자력, 방송, 통신, 뭐 옛날에 문화까지 다 다뤘거든요. 이러다 보니 전문성으로 상임위를 하는 게 조금 시간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18개 상임위인데 이 18개 상임위가 양당 구조를 기초로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4당 구조기 때문에 저는 특정 그렇게 너무 많은 일이 몰아져 있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업무가 많이 주어져 있는 상임위를 쪼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근데 이제 상임위를 문제가 쪼개면 되면. 또 이제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상임위들이 소위원회 중심으로 미국식으로 소위원회 중심으로 그것도 한 방법이네. 아주 컴팩트하면서 깊이 있게 네. 그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연중 상시국회를 하면 각 소위원회별로 필요한 공무원들 계속 불러서 얘기 듣고 결정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상임위를 하나 이렇게 증설하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좀 낫지 낫다, 않을까. 비용. 네. 근데 그거 맞네요. 저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방위 내에 제1, 네. 제2 소위를 제3 소위. 두고 예. 제1 소위원장, 이 위원장을 나누고 위원장한테 정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상임위 위원장은 올라온 안건을 조율하는 역할만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법안 소위 따로 있고 예결 소위 이런 식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법안 소위에도 지금 질적으로 분야가 네. 굉장히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법안을 한꺼번에 다뤄야 되니까 의원들이 그 전문성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다 갖출 수도 그러니까요. 없고 그걸 서포트하는 이 국회 그 입법 그 지원 인력도 네. 그 못 쫓아가기 때문에 좀 소위별로 나누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 산적해 있는 법안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법안들을 작심하면 바로 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개헌 문제 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 개헌 문제는 네. 김관영 원내대표가 되고 네. 이러면서 되게 말하자면 영리하게 잘 제시를 한 거죠. 예, 개헌 문제나 선거구제 개편. 네. 근데
선거구제 개편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할 겁니다. 근데 개헌은 지금 때가 아니다. 예,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을 하다 보면 네. 결국은 개헌 논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의 비토를 생각해 볼 때는 사실 기분이 좋을 순 없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개헌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조차 못하게 됐을 때 굉장히 대통령 스타일과는 다르게 섭섭한 마음을 트윗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북미 회담, 네. 트럼프가 깨는 날이어가지고 사실 주목을 별로 안 네. 받았는데 그런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의지는 대통령께서도 피력하셨고 여당도 하자고 했잖아요. 걱정되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개헌의 권력구조 논의를 하다 보면 개혁 입법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뭐 개헌 논의 제안하는 것도 좋고 선거구제 개편은 막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개혁 입법의 동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물타기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답하시는 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답하시면 이제 됩니다, 이제. 이제 우리 그 말이 기억나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개헌 얘기하니까 박 대통령이 개헌이 블랙홀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맞아, 그런 얘기 자칫하면 했었죠. 그렇게 그런 오해를 또 불러 지금 개혁 입법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 모든 게 쏠리면 안 된다. 그런 지점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들고 나온 거는 영리한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신 것 저는 아주 같은데. 영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영리하려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 논의만 하자 이건 안 되고 두 가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개혁 선거구제 입법에 개편은. 대해서 특히 민생 개혁 입법들 있잖아요. 그런 건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 이 개헌 논의를 단지 정략적으로 뭐 제기했다 뭐 이런 그 오해는 안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혁 입법을 빨리 추진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개헌도 필요한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국회가 또 싸우기 시작하면 또 싸울 일이 국민이 없을 것 같이 같다. 가져갈 수는 네, 없나. 근데 우리가 우리가 같이 가져갈 수는 없나요? 제가 그 얘기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같이 가져갈 수 있고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늘상 이게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냐면 꼭 그거를 주고받고 주고받기, 뭐 이렇게 꼭 그래요, 엿바꿔 맞아요. 먹는 식으로 연동시켜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잘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권력구조 개편의 방점을 찍는 게 이제 내각제 개헌이냐, 뭐 이원 집정부제나 뭐 이렇게 해서 야당들이 주로 관심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거보다는 민생 개헌,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가요. 개헌 논의나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개혁 입법을 같이 처리할 역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시키지 말았으면 네. 좋겠다는 게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네. 그런데 저는 개헌이든 그 선거구제처럼 네.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음 선거 생각하면 다 유불리 지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지금 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1년짜리 당대표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정치 관련 제도 개선은 네. 누구도 유불리를 쉽게 계산하기 힘든 지점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면 21대가 아니라 한 22대쯤 적용되는 선거구제라든지 미리. 이렇게 하면 네. 훨씬 더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그러니까 당리당략이나 유불리 계산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선거구제 시간이- 개편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중대선거구제로라도. 근데 지금 연동형 민주당은 비례대표제하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굳이 바꿀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늘어나지 생각을 않았을까? 하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당론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하지 말자 이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제안한 것도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보자 이게 방점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생각과 당론이 그렇게 일치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 예.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병국민 운동을 하자 이거를 들으면서 진짜 어떻게 우선 그 발상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이분은 그러면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을 안 했나. 그리고 이분이 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손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애를 키우고 있는 건가. 무슨 그런 특권화된 어떤 그룹이 있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새마을 운동식 정신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새마을 이 운동식으로? 말은 네. 자칫하면 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하는 이 일을 그냥 개인의 책임, 젊은이들 개인의 의무나 책임으로만 돌리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오해를 네.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저는 저 복지부 장관 하면서 출산 문제, 결혼 문제 너무나 고민을 많이 예. 했던 터라 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임산부 보면 안아주고 싶다는 게 뭔지 그런 건데 이거는 그 개인의 그 책임이나 의무 이렇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전혀 풀리질 않고요. 네. 사회가 전체적으로 사회 그 분위기나 인식을 바꿈으로써 젊은이들이 아 내가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아서 키워도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어떤 그 자아실현이라든지 커리어를 추구하는 게 전혀 방해받지 않고 병행할 수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고요. 그럼요. 애 낳지 말라 그래도 애 낳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 수준의 모성보호수당, 아동수당 그게 네. 되면 뭐 저는 우리 애들 워낙 그렇죠. 회사 일 말도 안 안 되죠. 하면 월급 못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기 세빈 다 나갔을걸요? 그럼요. 네. 다 나가죠 당연히. 네. 벌써 원구성 한 달 지연됐잖아요.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네. 같은데. 7월 7일 날 재헌절 기념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17일. 그때까지 의장님 7월 17일 네, 의장님을 못 있어야죠.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세균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님 임기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좋은 분도 한 분 계신 거죠. 근데 국회 안에서는 이게 제일 뜨거운 쟁점 같아요. 아, 개혁, 상임위. 예, 상임위 말고 개혁입법 동맹, 노회찬 네.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리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개혁 벨트. 예, 벨트 연대. 네. 그리고 또 윤호중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솔로몬 연합. 이 솔로몬 연합인 이유는 민주당 파랑색, 민주평화당 초록색, 정의당 노란색, 네. 솔로몬 제도 국기 색깔 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연합 다양한 언어의 조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자유한국당 반대로 상반기 내내 개혁 입법들 처리가 안 됐으니까 개혁 입법 동맹을 해야 된다. 거기에 범진보가 157석 플러스 바른미래당 30석을 합치면 180석이 넘지 않냐. 그러면 선진화법의 지장을 받지 않고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 키는 그럼 바른미래당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른미래당이 아니고 네. 키는 민주당이 얼마나 내놓느냐죠, 사실은. 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진짜 하려고 생각하면. 상임위원장에서 등등. 등등 예, 예.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여당의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 거다. 와우, 드디어 오.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열린 자세로. 여유 있고 예. 품을 포용적인 자세가 된 여당 소속 의원님으로 여당 지도부로 저희가 밀어드릴까요? 비로소 아까 언니파. 지금까지 지난 언니파의 1년 거죠. 동안은 네. 아직 야당 티를 못 벗은 여당 뭐 이랬는데 한 지방선거 이렇게 압승하시고 나더니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150석 과반 넘겨서는 지금 별로 어렵죠. 의미가 없어요. 네.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은 넘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졸지에 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쥔 것 그런 그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네. 그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 논의라고 보고요. 저도. 이게 그냥 연대로 계속 모든 오. 입법을 가는 게 아니고 네. 네. 하나하나 사안사안별로 아마 바른미래당은 사안사안별로 입장을 다르게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또 생각합니다. 같은데 네. 예, 예. 저는 바른미래당의 스탠스는 유승민 대표가 19대 때 국회 연설하신 거 있어요. 네. 그때 따뜻한 보수. 네, 그래서 경제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네. 안보는 좀 보수로. 그 연설을 들으면서 그때 민주당 쪽 의원들이 정말 멋있다 이런 분도 많았고 맞아요. 예, 그때 그랬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감도 느꼈고 만약에 맞아요, 그때. 저대로 실천을 한다면 그땐 새누리당이잖아요. 저대로 실천을 한다면 진짜 강력한 파워가 되겠다. 그리고 그 따뜻한 보수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개혁
연대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유승민 전 대표의 그런 정책적인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지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뭐 몇 석 안 되는 바른미래당 안에 합의를 이뤄내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안을 다 개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거 반대하면 한테 애 나라 이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 긁어 모으면 한 달에 월 170 내지 80 거의 2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정도 해주면 그 정도 해주고도 애를 안 낳는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의식개혁 운동을 해보자 이런 말을 기성세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이러는 건 정말 기성세대 직무유기. 한정똥을 누는 아이. 네, 책도 제가 쓰셨잖아요. 책 애를 잘 봐야 되는. 저는 두 가지 같아요. 네. 이유가 하나는 비용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비용 문제가 다는 아니에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편의성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데 정부는 이제까지 비용을 덜어주는 일에만 너무 거기 집중하고 예산을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이 편의성 문제. 그러니까 애를 굉장히 가까운 데 맡길 수가 있고 때로는 직장에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키울 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플러스 애 낳는 문제는 우리 다 여성이지만 그 부부 중에서 그 아내, 애 엄마가 될 사람이 내가 애를 낳아도 좋겠다, 낳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기 전에는 애 낳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 낳자고 졸라서 애를 낳는 것보다는 여성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젊은 여성들이 내가 애 낳아서 길러도 지장이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어떤 제도나 뭐 이런 분위기 조성 이쪽에 우리는 이제는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철우 도지사뿐만 아니라 남성들 중에 그 상층 지도부에 있는 출세한 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홍준표 진짜,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게 설거지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의식개혁을 해야 될 건 젊은이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분들 스스로 의식개혁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 운동을 이철우 지사에게 권하는 것으로. 근데 한계가 있는 게 경험하지 않으면 인식이 형성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가운데는 아무리 자기가 여성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해도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애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1, 2%가 있는 거예요. 그 1%, 대한민국 1%의 이철우 지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1%를 향한 정신개혁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특히 이 젊은이들 죄를 짓는다 이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엄청난 젊은이들을 향한 도발이다. 경북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시끄러울 것 상황을 같아요.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들이 죄의식을 느꼈어요. 오늘 굉장히 신선한 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국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답답해집니다. 매주 저희가 답답해지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홍영표 계속 대표가, 시작만 하고 있어요. 홍영표 대표가 국회만 밥값을 못한다. 오늘 그랬더라고요. 그 인식. 그래서 빨리 국회도 일을 해야 되겠다. 응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상임위 구성이 어렵잖아요. 그럼 우선 할 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장당 구성부터 좀. 누가 국회의장만 우선 뽑으면 안 되냐. 그 의장만 뽑으면 또 뭐 부의장 다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장당 구성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요, 의원님? 아니 뭐 저 동의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집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 원구성은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에 막 복잡한 일이 있다 그래서 회사 안 나가고